Hello and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제6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겠는데요. 공통점이 모두 있습니다. 모두 UN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션의 주제가 바로 접경지역에서의 UN의 활동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이사벨 캠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UN RISD의 선임연구조정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6분의 발제자분들이 계신데요. 크리스토퍼 탱글이 UN 개발계획 아프리카 접경지역 연구센터의 팀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실리아 헤일리 UN 환경계획의 환경평화구축 프로그램 책임자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카와카미 카오리 유네스코 비상대비 및 대응단 단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발제자는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스님이신데요. UN 마약 범죄 사무소의 동아프리카 지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마셀로 노타리아니님은 UN 관광기구에서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발제자는 에비게일 하틀리님이신데요. UN 질외대책기구에서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오늘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6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N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번 세션을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기쁩니다. 저도 지금 UN RISD에서 선임연구조정관을 맡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 간의 협력과 또한 국경 간의 문제들, 또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한 자원 활용, 공유 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또 흥미로운 패널분들로부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최국과 또 저희 지구와 사람 그리고 강원도 또 주최해 주신 또 주최 측 모든 분들께 또 한국에 계신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과연 어떤 중요한 활동들을 UN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화와 또한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와 어려움을 지금 UN 체제 안에서 안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음으로써 이 UN의 활동에 그 영향을 최대화하고 또 SDG 목표와 관련된 환경 개발, 평화 구축을 접경 지역에서 이룰 수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요. 환경과 개발 그리고 평화 구축에 대해서 접경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주 멋진 패널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통찰력과 또 실제 경험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번 세션이 녹음이 돼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원하시면 가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코멘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탱그리 님이신데요. UN 개발계획 아프리카 접경지역 연구센터의 팀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발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를 이제 들어볼 텐데요. 크리스토퍼님은 오랫동안 위기 예방과 그리고 UNDP의 활동을
뉴욕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비게일을 포함해 많은 동료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유엔이 적경지역에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계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엔도 이에 맞춰서 적경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특히 적경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건이 있는데요. 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경 지역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UM의 체계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향후 10년간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또는 행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UNDP도 다른 UN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가 인구적으로 특징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찰하고 싶은 바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고찰 내용은 이렇게 인구학적 특징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의 적경 지역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2곳을 지정해서 보겠는데요. 그리고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의 난민이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주자들이 아프리카의 적경 지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극단주의로 인해서 이 극단주의 단체 등을 피해서 495명 정도가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피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아프리카 적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UNDP가 아프리카 적경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는 실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적경 지역은 여러 국가를 경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다뤄주셨지만 적경 지역은 어떤 국가의 수도와는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어떤 국가 수도들은 적경 지역에 근접해 있지만 실제 적경 지역과 수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또 다른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아프리카 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곳에 또 중점을 둘 텐데,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적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2억 5천만 명입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적경 지역에 있는 인구가 어느 아프리카 한 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UNDP를 포함한 많은 노력이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런 적경지대의 다수의 지역이 서로 국가의 중심지와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치안이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취안군이나 안보와 관련된 인력이 이 부분에 이 지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사회적 혜택에 있어서도 훨씬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적경 지역인데요. 기후변화를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또 코로나19에 이들 지역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많은 국가들이 폐쇄를 하면서 적경 지역의 주민들이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UNDP가 적경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면 다양한 학계의 참가자들이 와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경지대 간에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컨퍼런스가 많지 않습니다. 즉 적경지대에 중점을 둔 그런 논의의 장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런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도 어렵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적경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정책이, 즉 적경지대에 중점을 둔 그런 연구와 정책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경 간 그리고 지역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적경지대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N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적경지대를 다룬 이 프로그램이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할, 전환해야 할 시기인데요.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떤 국가의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의 이런 지원 체계도 중앙정부와 연계돼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경지역은 그 과정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외되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이 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정부와 또 각 부처가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적경지대가 변방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NDP에서는 국제 발전이나 개발에 있어서 특히 유엔이 좀 더 적경 지역에 관심을 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단순히 한 국가의 중앙정부나 중심지 또는 수도에만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UNDP에서는 이런 적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프로젝트를 UNEP와 함께 실시를 했고요. 이외에도 소말리아, 케냐 등지에서 실시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안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차드에서 실시를 했고 나이제리아와 카메룬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또 구축을 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각 이 지역의 경제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평화 안보가 적경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곤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빈곤은 폭력적인 갈등과 안보 불안의 원인이자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적경지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평화 구축, 그리고 안정화, 그리고 사회적 결합 이런 것들은 사회적 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 안보와 또 적경지대의 안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되겠는데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다자 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실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적경지대의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원도 부족하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체제에 대한 붕괴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적경지대의 사람들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혜택을 못 받고 또 체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적경지대에 살고 있는 젊은 층이 가장 소외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젊은 층이 특히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에게 현혹되기가 그래서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P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에게 젊은 층이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온상지를 찾고자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하고 약탈적인 국가 안보군 이런 인식이 적경지대는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 인력이 적경지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차출돼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의 도전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안보나 치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한데요. UNDP에서는 평화 구축 활동 그리고 재안정화 활동을 안보군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후변화가 아프리카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적경지대에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천연자원이나 물과 같은 자원을 두고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원이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관찰된 내용을 보면 기회도 있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면서 느낀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UNDP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많이 파견이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크지 않는데요. 적경지대 인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소, UNDP의 국가사무소는 아프리카 적경지대에 많이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경지대 UNDP 사무소나 국가사무소를 많이 설치를 해야 할 텐데요. 현장 사무소나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이 역량 구축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WAP나 UN의 다른 기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NDP는 다른 국제 기구들과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 NGO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평가를 소말리를 대상으로 했을 때 NGO의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사실 NGO가 좀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네트워크를 현장에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 이점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지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또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 차원의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한데요. 이런 협력 체제는 다른 분야의 협력 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UNDP는 앞으로 좀 더 지역 중심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젠다도 개발을 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바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 국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맹목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파트너들에게 적절히 인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점을 유념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기술적인 교육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경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인데요. 정부가 참여를 했으니 그들과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 관리자들과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르셀로님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UNDP가 또 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사회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적경 지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현재 국경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또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발표를 주셨습니다. 아주 국가 차원에서 또한 지역 차원에서 또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접경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아 할리님께 넘기겠습니다. 저희 동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발표를 듣겠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접경 지역의 환경 및 기후 안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UNEP에서 지금 환경과 또한 기후 안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시라서요. 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그 외에도 자원과 또한 성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각 시간대마다 또 지금 다르실 텐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크리스토퍼가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접경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어려움과 또한 기회를 저희가 접경 지역에서 안고 있는지 또 기후 변화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온 것인데요. SDG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부분입니다. UNEP는 바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주제인 환경, 개발, 평화라는 넥서스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UNEP 위기관리부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와 또한 평화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협력 또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게 왜 지금 천연 자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협력과 또 평화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 또 각 국가 간의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3가지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EP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부분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또 여러분들께 관심이 있으실 만한 여러 가지 제언 사항에 대해서, 또 크리스토퍼가 발표해준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유엔의 활동을 더 확대해서 각 국가와 지역이 SDG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환경과 또한 천연 자원이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 접경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5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천연 자원과 환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함께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그런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물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 물 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 또한 기후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연 자원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협력을 넘어서 이런 지역적인 협력을 해야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부분은요, 이런 천연 자원을 활용하고 또 우리가 잘 공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안전성과 장기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와 또한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번째는요, 천연 자원의 관리라는 것은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부와 비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너십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비정치적인 그런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데이터의 공유라든가 그런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UNEP가 다양한 지역사회와 또한 국가들을 도우면서 이 평화 구축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공유와 또한 리스크 분석입니다. 그리고 평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리스크 분석에 활용하는 것, 그리고 아까 크리스토퍼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유엔의 다양한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에서 했던 활동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공유인데요. 지금 환경과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평화 구축을 위한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30개국 이상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가자 지구에서 이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는요, 접경 지역의 양쪽, 그러니까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모두 실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내용은 아주 복잡한 양국 간의 그런 산림이 황폐화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양쪽에 많았었는데 이 산림이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협력을 위한 또 협상을 위한 공통의 그런 틀을 만든 다음에 이 산림을 더욱 푸르게 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기후 변화
로 인한 평화 구축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엔 체제 내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또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AI를 도입해서 정보를 지원을 하고 유엔의 현장에 있는 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트라타라고 불리우는 지구 스트레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들과 또한 다양한 UN 팀들이 함께 손쉽게 핫스팟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 핫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기후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 또한 사회 경제적인 위협들이 함께 집중이 되는데요. 취약성, 이주, 갈등, 부적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야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스크를 줄이고 또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스트라타라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집중돼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은요. 다양한 국내 또한 지역적인 이해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또한 외교적인 그런 조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환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엔에는 지금 이것을 다 모두 해낼 수 있을 만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시간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분석 능력이 부족해서 있을 수 있고요. 우수 사례가 부족해서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유엔의 정치 미션이 바로 이런 각 국가들에게 어떤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컨센서스를 구축을 하고요. 이 접경 지역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국경적인 그런 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틀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소말리아로 저희가 미션을 보냈고요. 2021년 초에 또 아프리카로 다른 미션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자문단이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UNDP와 DPPA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통합된 프로그램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과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EU를 통해서 UNEP와 함께 기후변화 안보 프로그램을 지금 수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 다푸르 지역과 네팔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UN 체제와 또 그 외에 있는 다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지역 내에서 갈등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와 차드에서 또 수단 지역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소외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또 수자원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좀 더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간에 또 지역사회와 또한 지자체 간에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후 변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더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로를 우리가 만들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런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 구축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천연 자원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사실 그 목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개발 전략을 핌에 있어서 좀 더 통합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한 주민들의 그런 회복 탄력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발과 관련된 매트릭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이것이 안보와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UNEP가 그동안 환경 또 평화 발전 넥서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협력 플랫폼으로서 천연 자원이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전체 그 지역과 또한 접경 지역의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평화 구축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게라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분석을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천연 자원과 또 이런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응집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자원, 물 같은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갈등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과 또한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또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다라면 저희 물론 UN 체제에서도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100% 예측하거나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과 또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조기 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우수 사례가 있다라면 좋은 어떤 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강화해야만이, 더 확대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를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긍정적인 그런 성과들이 유엔의 평화 구축을 위한 많은 미션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미래가 나가면서 저희 유엔과 또 특히 평화 구축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 간의 그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향과 관련된 지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이 평화 환경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고요. 네, 나중에 Q&A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을 잘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국가의 자원이나 또 천연자원을 놓고 이루어지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야만 풍부한 천연자원의 혜택을 모두가 접경지역에서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영감을 주는 발표였고, 다음으로 유네스코의 동료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카오리 가와카니님은 유네스코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문화유적지를 보호하는 일을 주로 업무로 하고 계시고, 특히 위기 시에 문화유적지 관리와 보호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예벤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가와오리 가와카미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일 텐데요. 저는 가오리 가와카미라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비상대책 준비 유닛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저희가 문화유적지를 어떻게 관리해서 평화구축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유적지를 다룰 때 갈등과 또 개발과 평화구축에 대해서 다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하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미션은 평화를 구축하고 또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문화 간 대화를 교육, 과학, 문화, 소통, 정보를 통해서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는 다양한 협약을 통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여러 도움을 동원하고 있고 조율과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회원국의 정책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촉진하면서 유네스코는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고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 법과 안보를
준수하고 있고 또 회복력 향상과 지속 가능성 확보, 국제 협력과 대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와 갈등이 평화 구축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문화가 어떻게 갈등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화에 영향을 주는 갈등이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문화 유적지인데요. 즉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문화 유적지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인데요. 오른쪽은 예멘의 예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부수적인 피해로, 즉 갈등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로 문화가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예입니다. 시리아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시리아입니다. 갈등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 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공격은 목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적 총수와 같은 더 폭넓은 공격 계획의 일환으로 강행이 됩니다. 이외에도 의도적으로 문화와 유산을 목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문화적 기념비를 파괴하면 서방 세계에 해를 가할 수 있고 또 서방 세계와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서구 문명은 문화적 기념비를 중시하는 반면 테러 단체들은 서구의 가치와 자신들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적 기념비를 이용하는데요. 말리의 경우에는 팀북투에 있는 유적지에서 마우솔레움이 14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라크에서 의도적으로 파괴된 문화적 유적입니다. 지금 극단적 와하비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념비와 사원 등 과거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우상 숭배를 부추긴다고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문화적 유적을 파괴하는 것이 그래서 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문화와 종교 기반의 박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문화적 대상은, 또한 대상 물체는 약탈과 불법 매매의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테러범들의 자금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리아 팔마라에 있는 예입니다. 이 공격이 있기 전의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문화를 전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는 실향민이 되면서 이 예술가들이나 장인들이 고향을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형유산이나 문화적 다양성이 유실됩니다. 문화가 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렇다면 문화가 평화와 개발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어떤 면에서 소득 창출을 해줄 수 있고 생계 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문화적 관광이나 창의적 산업이 그 예인데요. 공예, 영화, 문학, 공연 예술 등이 그 세부적인 예입니다. 문화와 유산이 사람의 정체성과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심리사회적 치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적을 재건하고 복원함으로써 기억과 존엄성을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대화와 화해를 촉진합니다.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문화적 유산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예를 보시겠는데요. 접경 지역에 있는 문화 유적지입니다. 문화와 유산 보호를 통한 이 접경 지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진 예인데요. 왼쪽은 세네감비아의 환상열석입니다. 보시면 이 환상열석은 거성 문화에서 만들어진 열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네갈과 감비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두 국가가 이 지역 관리를 위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 열석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16개국이 실크로드의 세계유산 후보지 등재를 위해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중국과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 실크로드를 세계유산 후보지로 등재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6개국이 함께 노력하고 여기에 한국도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이 출범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실크로드의 세계 유적지 후보지 등록을 위해서 해당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조정위원회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유네스코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촉진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성명을 통해서 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코머스, 이크롬, 아이콤, 유노사, ICC, ICRC 등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동의 제도적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또한 노력과 또 협업 덕분에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고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것이 불법적인 매매 활동과 같다는 인식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평가를 하고 보호적 개입을 하고 또 무형유산의 분류 목록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유니섹과 함께 위성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갈등에 영향을 받은 문화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 경찰이나 세관, 군 관계자, 또 응급처치팀이나 인도주의적 개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트레이닝, 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식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산 긴급 자금을 통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갈등 시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 시에 이 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와 도전 과제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문화가 갈등의 회복, 평화 구축, 개발에 있어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문화가 지금과는 달리 평화 구축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보겠는데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화 부분과 인도주의적 개입 부분이라든지 개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 과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부문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시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라크나 시리아의 사례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한 발표 감사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도 필립 디 안드레스 박사님께 넘기겠는데요. UN ODC, UN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지역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또 서아프리카, 또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국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마도 박사님께 이제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발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발표는요. 일단 제가 네 번째라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제 앞에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또 UN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의 그런 의미를 잘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지역, 육상, 그리고 공상 지역에서도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UN ODC, 물론 저희만 혼자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기관과 함께 어떻게
그 마약 밀매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경 지역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국가를 떠난다고 해서 그 범죄자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도망을 가게 되면 저희가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런 국경 간의 협력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UN ODC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를 위해서 제가 일단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다양한 초국가적인 위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과 1년마다 하고요. 또한 전 세계 단위에서는 3년마다 진행을 합니다. 또 지역 단위에서는 2년 반 아니라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회원국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규범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직 범죄 방지 협약, 부패 방지 협약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원국가가 이런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3번째는 제도적인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들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한 17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라든가 조인트 인터 에이전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회원국들이 국경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또 항공, 육상, 해상에서 모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내용은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 평가를 해서 세계의 주요 조직 범죄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헤로인,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미로 가거나 아니면 서유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약 120만 톤 이상의 굉장히 많은 그런 헤로인과 코카인을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황토색으로 된 것은요. 남아프리카, 중아프리카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 동남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그런 불법 위조품과 또한 의약품의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조 의약품이라든가 또 품질에 맞지 않는 그런 불법 의약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밀매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남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그리고 마약 밀매는 어느 국가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다양한 갈등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를 포함해서 조직 범죄단이 바로 이런 범죄들에 대한 자금을 대는 그런 네트워크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범적인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결해 놓은 다양한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1988년에 나왔던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인데요. 이것이 최초로 저희가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원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다라거나 이를 통해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모든 것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조직 범죄단을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해서 이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초국가적인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의정서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조직 범죄 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초국가적인 단체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조직 범죄 단체라는 정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조직 범죄 단체라고 보고 이 경우에는 특별한 수사 기법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다양한 국가 간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패 방지 협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제가 바라기로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또 이 협약을 조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테러 방지를 위한 보편적인 조치 19개뿐만이 아니라 또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조인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약 1,400만 달러를 매년 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사용하는 조치는 바로 제도적인 최적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UNODC와 다양한 UN 기관과 함께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야생 동물 범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상아와 또한 코뿔소의 뿔 같은 것들을 밀매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밀매 시장에서 특정 지역의 어떤 시장에서 예를 들면 상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어디로 이것이 흘러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7천만 달러 정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 해당 업계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징표를 보고 저희가 여기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런 불법 자금 흐름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인터콤과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UNODC에서 리드하는 것이든 아니면 인터폴과 협력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세계 관세기구나 다양한 기구들이 주도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를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적 최적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에어콥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로 유럽연합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먼저 회원국에서 점점 더 어떤 승객 수라든가 화물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 각각 특별한 그런 기능을 인터폴이든 UNODC든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으로부터 파네마까지 승객들이 이제 항공사를 이용하는데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그 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팀과 함께 이 공항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화물을 검사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UNODC가 컨테이너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요. 각각 항만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각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형태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컨트롤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에어캅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12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입니다. 또
이런 국가들이 지역적인 교육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6개월마다 거짓말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각 초국가적인 그런 기관 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인터폴과 함께 또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컵과 컨테이너 제어 프로그램도 두 가지가 연계되어서 함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컨테이너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코카인 같은 경우 약 77톤 또는 헤로인 같은 경우 1.5톤 등이 모두 저희가 압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회원 국가들의 단속 노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성공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 가나, 세네갈, 베냉, 토고입니다. 주요 압수품인데요. 1.7톤의 코카인 그리고 48톤의 화학물질 그리고 약 1,000만 팩의 그런 담배와 또한 여러 가지 약품들이 압수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두 번째는 규범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회원국들이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함께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초국가적인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양한 수사기관 또 정보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육상, 해상, 공상에서 이런 단속을 강화하면서 초국가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동료분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공유 능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회원 국가들이 서로 이러한 정보, 평가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또 말씀 주셨지만 91년으로 또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한국의 삼성과 또 일을 했었습니다. 유엔의 체제가 좀 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지식 경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항에서 뭔가를 단속을 한다. 또 위성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마약 밀매가 특정 지역에서 늘어나는 것을 단속을 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과 또한 위치 파악을 위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런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고요. 여기까지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또 청중에 계신 분들께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단속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일하면서 문바자에서 뵀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불법 밀매라든가 콩고에서 가져오는 그런 밀매를 다 적발해서 압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청, 관세와 또 세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사례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마셸로 노타리안 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계 관광기구의 관점을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적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시각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마르셀로 님은 또 한국에서 GGGI와 협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마르셀로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잘 보이는데요. 발표 자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참가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스페인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국가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UNWTO의 관점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한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NWTO를 대표해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UN 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관광을 다루고 있는 기구인데요. 저는 마르셀로 노타리안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현재는 스페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관광 측면에서의 접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관광 주의는 또는 관광 활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보전 지역이나 야생 동식물 보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접경 지역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또 천연의 자연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계는 관광지로서 고유한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장점이 또한 있는데요. 이것이 평화 구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른 동료분들께서도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부문입니다. 모든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즉 환경, 평화, 개발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장소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관광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화와 교류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관용,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관광 간의 관련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관광 같은 경우는 주로 해안, 산, 강, 산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관광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식량이라든지 깨끗한 물, 그리고 다른 생태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관광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생물 다양성은 관광지의 매력도와 그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결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천연 환경이 관광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과 평화, 그 사이에 또 관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세계 경제의 주요 분야이고 GDP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개의 일자리 중 1개가 관광 관련 직종이고 세계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딜레마라는 것도 있는데요. 관광에 있어서는 혜택을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고 영향은 최소화하는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동료분들께서도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텐데요. 관광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관광의 개발부터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발까지 전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특히 8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번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14번은 해양 자원을 다루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들 목표는 모두 관광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광이
직접적으로 이 모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2030 어젠다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UNWTO가 많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크로드 프로그램입니다. 실크로드 프로그램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즉 35개 회원국을 바탕으로 한 협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국들 중에서도 공공, 민간 부문의 회원국 그리고 준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데요. 문화적 교류 그리고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교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실크로드와 관련된 지식을 서로 교류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크로드의 개발 전략을 위해서 함께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역량 구축을 위해서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크로드 투자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업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서구 실크로드 관광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네스코와 함께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EU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실크로드 워킹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조율을 하고 실크로드 대학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워킹 그룹이 공동의 관광 활동과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있고요. 관광의 잠재력을 다각화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참여 국가들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유적지 회랑이라는 관광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회랑은 5개 국가를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그 5개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가 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또 해상 실크로드를 주제로 한 아시아 지역 또 그 이외의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현재 저희가 평가 중에 있습니다. UNWTO는 작년에 크루즈 관광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해상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또한 고대 항구 도시를 재활용을 해서 유적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또 관광 분야에 대한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아프리카 적경 지역의 국립공원을 설치하고 또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냉, 기네비아시우, 그리고 몰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11년에 사실 완료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파트너 기관이 이슬람 회의 기구였고요. 한국에서도 도움을 주셨는데요. 코이카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당시 재정 지원은 스텝 재단과 그 외에 한국의 코이카가 해주셨는데요. 또 UNWTO가 실행기구의 주체로서 아이코와 또 코이카와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프로젝트의 결과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점들을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여행지라든지 여행 루트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과학 기반의 또한 정보 기반의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2-3개 정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에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는 목표를 세워놨고 이것도 저희의 궁극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빈곤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보호지를 좀 더 강력하게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또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UNWTO는 이렇게 관광 분야가 다른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즉 환경이나 문화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이렇게 도표화해서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예는 히말라야 횡단 트레일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왔고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횡단 트레일을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화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 길이를 한번 보면 1700km가 되고요. 10개의 섹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을 통해서 지도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팔과 중국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특히 2년에 걸쳐서 2개의 지구에서 시범 단계를 거쳤습니다. 2011년에 그 다음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5개 지구를 목표 대상으로 해서 산간 지역의 마을이나 지역사회, 또 문화적 다양성 확대, 그리고 역사적, 종교적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이 트레일을 구성을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또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화했습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트레일을 만들었고요. 결과를 보니까 새로운 이 트레킹 구간이 잠재력이 상당했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개발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고 쉼터를 설치를 하고 또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폐수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 나니 트레킹이 갖는 또 이 트레일이 갖는 잠재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적 관광 실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역량 구축과 기본적인 관광 교육 패키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양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스텝 재단과 UNWTO 그리고 SMB 사이의 협력이 더 강화되었고 이 프로젝트 덕분에 푸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내외 단체라든지 간의 지원이 더욱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UK 에이드와 SMB가 재정 지원을 프로그램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원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가버넌스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의 예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면 이 소상공인 1,072명이 소득이 121만 달러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2,25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이고요. 히말라야의 이 횡단 트레일 마케팅이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의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사회, 환경적, 소득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보겠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중한 초기 연구와 분석과 또 전략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시장 및 경쟁자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 맞추어야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성장에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홍보 활동과 시장 중심의 제품 개발이라는 이 이중 방식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특히 오지를 잘 관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기존의 지속 가능한 관광 우수 사례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교훈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국가적 접근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관광에 있어서는 어떤 초국가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참여를 독려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서 혜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국가적 물 관리가 그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이 토지 관리에 있어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안보와 또 명확한 사용 허가 등 체제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지식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 제품 개발, 역량 구축, 시장 성장, 그리고 관광지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교훈도 있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그 교훈과 도전 과제를 보자면 적경지역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해서 공동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었고요. 문화유산지와 루트를 식별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문화유산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을 촉구해야 하는데요. 또한 문화유적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호 혜택을 가져다주는 파트너십과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유산과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접경 지역의 관광은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경 규제이고요. 비자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전 과제나 애로사항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해결을 해야 하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도 해소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하고 관광을 또는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관리 체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 트레일 루트 개발이 필요하고 또 접경지대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접경 지역 관광 이니셔티브의 개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뤄나가야 합니다. 또한 관광이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생태 상품의 마케팅을 위한 연계 지역 보호도 지원을 해야 하겠고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관광객 안내센터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좀 길게 발표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 브루너가 국경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와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모두 공감할 수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이슈에 대해서 특히 동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 비자 발급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예가 되겠죠. 동아프리카 지역에 좋은 예가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아비게일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UNMAS라고 하는 UN 지뢰대책기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데요. 정책과 지원 또한 정보 공유 또한 자원 동원 등을 모두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오랜 그런 현장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아프가니스탄, 수단, 스리랑카 등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해 주실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치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각 여러분 지금 시간대마다 다를 텐데요. 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 또
갈등 상황, 또 갈등 상황 이후에 있어서 지뢰 대책, 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또 분야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지만 커버하고 있는 또 지역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단미안 지역, 또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ODC에서도 무기가 폭발한 적이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유넷이라는 또 유넷과 함께 UNEP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역할은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바로 이 폭발물 처리반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각 다양한 국가의 또 접경 지역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상황을 보시면요. 폭발물 처리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인지뢰 금지 조약을 조인한 국가가 164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66개 회원국이 지금 이런 대인지뢰로 오염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상당히 사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무장 충돌이 심한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뿐만이 아니라 대규모로 지금 급조 폭발물 IE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그 도로에서 폭발물이 터졌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또 다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겪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유형의 폭발물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요, 지금 29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3만 5,740명, 74명이었는데 이것이 2019년에는 약 1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급조 폭발물, 잔류 폭발물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엔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저희 UNMAS는 지금 뉴욕에 있는 평화유지군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유엔 총회의에서 권한을 받아서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작은 그런 팀을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또 이끌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또 허브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약 3,000여 명 정도가 19개의 UNMAS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지뢰를 제거하고 위험 교육을 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옹호 활동을 하고 비축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주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동료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조약을 위한 협의나 또한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유엔 지뢰 대책 기구에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접경 지역에서의 상황이 어떤지 저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뢰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한 가시적인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평화 협상 시에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간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인지뢰든 이런 폭발물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뢰로 인한 오염은 접경 지역 양국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에 있는 국가들이 이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2년에 수단의 사례
네, 2002년 맞습니다. 그때 수단에서 저희가 접경 지역의 양쪽 국가들과 함께 수단 정부와 또 그곳에 있었던 새로운 그 산간 지역에 있었던 전투 세력들과 함께 저희가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인데요. 따라서 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고 또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이제 시작되면서 자신들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작업입니다. 또 전반적인 안전과 또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또 평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비축되어 있는 그런 폭발물과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이것이 이후에 다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정부 기관 간의 관계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또 개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과 사회 경제적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농지라든가 시장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접근성을 높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콜롬비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저희가 평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때 지뢰 제거 작업이 2016년에 해당 정부와 또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는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농지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뢰로 인한 오염에 대한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무장혁명군도 들과 평화 협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때 약 100여 명 이상의 과거의 전투원이었던 사람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다시 재통합하는데 이 지뢰 대책 훈련을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또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인데요. 유럽에서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에서는 다시 이런 그리스와 터키, 키프로스 지도자 간의 이런 대화를 다시 재시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가 2015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추가 이런 통과소 개통을 통해서 국경 간의 가족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완충지대에서의 교역이 가능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또한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또한 좀 더 경제 활동이 바로 이 접경 지역에서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와 또한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지역사회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슴 아팠던 추억들을 가슴 아팠던 기억들을 잘 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회복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수단입니다. 수단에서는요. 2018년에 지뢰 제거가 완료됐습니다. 2006년에 평화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수단 동부주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평화가 유지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뢰 제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대화가 시작됐고요. 또한 다양한 부족들 간에 좀 더 협력이 진행되고 또한 경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미아에서 시장이 다시 재개되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수단 정부도 바로 이런 지뢰 대책 기구의 도움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수단의 남쪽으로 지금 현재 이런 무장 충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까지도 이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다음 내용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사례입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그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약 740km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뢰로 인해서 약 6만 4천 명 이상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회복과 또한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원 작업에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자꾸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캄보디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약 16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오염된 땅이 있고요. 여기를 모두 다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정부가 이런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가버넌스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얀마의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그런 충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평화를 구축하는 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도했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뢰 대책 기구에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에 지원을 했고요. 다양한 정부 기관들과 그리고 군대와 또한 NGO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스리랑카에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웠던 점이 이 군대가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과 군인들 간에 그 주체들 간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긍정적인 그런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 지뢰 대책기구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미얀마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또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런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평화 유지에 있어서 특히 접경 지역에 있어서는 지뢰 대책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저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토니오 테레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비게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발표를 위해서 또 일찍 일어나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다들 흥미로운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요. 감사하고요. 저도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이니셔티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는데도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Q&A 그 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금 25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Q&A를 진행을 하고요.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또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네스코와
또 UN, WTO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기관 간의 기구 간의 공동의 프로젝트가 또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유넵의 실리아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of interagency 또 기구 간의 UN 기구 간의 공동의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개발과 평화와 또한 환경 사이에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의 개발 노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구 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참석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발표 덕분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뭐 평화 기념비가 있는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 지역에 관한 개발 가능성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이런 유엔 기구의 활동들 간의 연계고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유엔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전략을 시행하고 평화 그리고 접경 지역의 평화 개발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아미게일과 또 아마도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순서대로 답변을 들어볼까요? 발제와 같은 순서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탱그리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접경지대가 UN 기구의 측면에서 좀 더 잘 관리가 되려면 우리의 활동이 좀 더 가시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처음에는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현장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N 기구 간의 공동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동료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데이터를 한 자리에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가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지자체 그리고 다차원적인 정부 기관들이 각자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 관련돼서는 또 어떤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공동으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유엔이 더욱더 그런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엔이 어느 지역에 진출을 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야 되겠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접경 지역의 지역사회는 아프리카를 특히 중심으로 보면 이들 지역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잠재력을 다 활용하지 못한 것 또한 이 아프리카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잠재력을 특히나 이 젊은 층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030 어젠다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대화를 할 때 이 접경 지역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님. 그러면 네, 참가자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또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크리스토퍼 다음으로 네, 실리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있었는데요. 네,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또 좋은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말 멋진 내용들 또 제 발표를 또 굉장히 잘 상호 보완적인 그런 유엔 내 활동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한테 왔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아시아의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아시아에서 많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작한 이니셔티브는 없습니다. UNEP에서 또 DPPA에서 저희 정치와 또한 평화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관 간의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메콩 델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환경과 기후 위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메콩 델타 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그 작업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사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성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넥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관 간의 협력의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또 보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은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UNDP와 또 수단에서 진행했던 것인데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UNDP가 지역 사회의 안전 또 안정화를 위한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 수단 남부 지역의 접경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소규모 프로젝트였긴 하지만요. UNDP 이니셔티브였긴 하지만 그 내용이 주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기후변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무장 충돌로 인한 그런 생계의 타격, 특히 여성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지역에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여성 IDP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교육 기회라든가 다양한 기회에서 낙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UNEP가 환경 가버넌스, 환경 액션 플래닝에서 특히 여성들을 리더로서 타겟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자원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또 활용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이 피스빌딩 펀드가 지금 이런 방법론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초국경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관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닌데요. UN에서도 저희가 기관끼리 굉장히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저희가 낙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기관 간에서 예산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가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었지만 앞에 슬라이드에서 발표해줬던 것 중에서 지금 여전히 이런 예산 확보가 각 부서단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적인 그런 예산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인 그런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Silvia. I think that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과 기회를 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경 지역 간의 이슈를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고 UNDP와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의무를 또 명시해 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간의 이 의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중대한 위기나 리스크 같은 경우를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오리와 마셸로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업의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UNWTO와 유네스코 간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유적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유네스코와 UNWTO 사이에 구체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제 담당은 아니지만 제 동료들이 관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UNWTO는 실크로드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적지는 문화지이자 그리고 또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도 관광의 일부분이고 관광도 자연스럽게 문화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두 기관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협업에 대해서 마셀로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오리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네스코와 UNWTO 사이의 좋은 사례입니다. 협업 사례입니다. 유네스코와 UNWTO가 여러 협업을 해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는데요. 바로 정부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적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리 모델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적지뿐만 아니라 천연 자원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크리스토퍼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저희 활동을 이를 바탕으로 강화해야 하는데요. 문화유적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광을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해서 경제적 기회를 접경지역,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존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고 단순히 이 관광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 유적지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적지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관련된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리를 좀 더 늘려나가야 하겠는데요. 관광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곳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런 주제를 다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를 또 갈등을 먼저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질문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UN 기구가 주요 기구들이 접경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UN 기구들이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IUCN도 함께 동참하도록 적극 독려를 해야겠습니다. UN 기구는 아니지만 IUCN은 어떤 지역을, 접경 지역을 특히 보호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이 아주 구체적인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님과 에비게일님께 또 답변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기관 간의 협력을 각각 담당 분야에서 보셨는지, 그리고 또한 단속과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법 집행과 또한 보안, 안보 관련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수 사례, 또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EU의 지원을 받아서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민에 대해서도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7개 이상의 다양한 기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UN 쪽에서는 UNODC와 IOM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협력 덕분에 저희가 정말 상당한 그런 자원을 지난 3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UN의 지역 사무소 단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합 중에서 6번째가 평화, 안보, 또한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UNODC는 UNDP와 함께 또 인권 보호를 위한 고등 사무관 분들과 함께 이 17개의 다양한 기구를 함께 참여시켜서 갭을 파악을 하고요. UN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아프리카의 중앙부, 서부 또한 동부 지역에서 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협약에는 평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 초국가적 범죄 방지에 대한 협약을 보시면요, 저희 사무국이 또 있습니다만 2개의 회원국이 각각 다른 업무 영역을 리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리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요, 거기서 갭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갭이 있는지, 먼저 어떤 갭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협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것을 3년 동안 주력 분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러와 또한 조직 범죄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UNODC를 포함해서 UN 기관에서 어떻게 회원 국가가 이런 갭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게일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서로 관련된 또 그리고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UN MS에서도 의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유니세프와 UNDP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세프와 UNDP 또 UNMS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UN 기구가 함께 참여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뢰 행동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국제 조약, 또 협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유엔의 활동을 잘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무기라든가 예멘에서도요 이런 폭발물이라든가 무기를 금지하는 협약을 저희가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양한 기관관의 평가를 위한 회의를 참석하고 있고 네고르카르바에서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원 국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저희 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F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태스크포스가 함께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테러 하는 부분, 또 ODC 하는 부분, 또 유니세프도 참여하고요. 거의 모든 기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ID라는 그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급조 폭발물로 인한 위험인데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예멘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리 툴을 또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또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고요. 지역 단위에서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많은 UN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UN 지뢰 대책 기구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프로그래밍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발표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관 간의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라고 하겠고요.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그 협약을 잘 지키는지 또 CCWC 협약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협약들을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따라서 회원 국가들이 폭발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UNMAS에서는 국제적인 그런 지뢰 방지를 위한 지뢰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모든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다양한 활동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굉장히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또 동료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한 번에 다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과 관련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경 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사헬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국경 간의 이주라든가 평화라든가 안보 또한 조직 범죄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사무총장님 산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UN 난민을 위한 저희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또 전쟁이라든가 또 국경을 건너서 나오는 난민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함께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관련한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구축에 UN 기구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또 UN과도 아마도 조금 덜 민감한 그런 덜 예민한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할지 등을 또 물과 관련된 문제 또 환경 보호 문제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라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나중에 또 한국 사례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감사하고요. 또 아주 좋은 논의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다뤄졌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링크가 올라올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피드백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 유엔의 많은 동료분들 또 주최국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제 6세션을 가졌는데요. 사회자님께서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분의 발제자께서 지식을 함께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일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3번의 세션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고 세션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